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자락마을이라 불리는 고즈넉한 곳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깊은 산주름 사이에 폭 안겨 있어 해가 다른 곳보다 조금 늦게 뜨고 조금 일찍 지는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의 숨결을 따라 살았고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면 마을 어귀에 커다란 느티나무 잎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바람이 불 때마다 굴뚝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참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그 마을에서도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을 등지고 앉은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마을의 역사와 함께 늙어간 집이었어요. 수십 년간 비바람을 맞은 석가래는 짙은 갈색으로 변했고 넓은 마당 한가운데에는 이 집의 세월을 가늠케 하는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감나무는 올해도 어김없이 주홍빛감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지요. 이 집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소희가 물려받은 집이었습니다. 소희는 얼마 전 할머니를 여인 마음씨 착한 처녀였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유일한 피부치였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소희에게 남은 것은 이 낡은 기와집과 약간의 밥뿐이었죠. 소희는 도시의 번잡함보다 이 고요한 시골 마을이 좋았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제 손으로 쓸고 닦으며 지켜내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할머니가 아끼시던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은 따스했지만 바람은 제법 쌀쌀했습니다. 소희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대청마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쓰시던 손때 묻은 걸레로 묵은 먼지를 닦아내자 나뭇결이 반질반질하게 살아났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는데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댕하고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듯 마당의 감나무에서 잘 익은 감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소희는 떨어진 감을 주워 먼지를 털어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이 우물물로 밥을 짓고 차를 끓이셨지요. 소희도 두레박을 내려 차가운 물을 한 바가지 길어 올렸습니다. 물은 거울처럼 맑아 소희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이 집을 혼자 지키는 것이 조금은 무섭습니다. 소희는 우물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물은 아무 대답 없이 서늘한 기운만 뿜어낼 뿐이었습니다. 집안 정리는 대충 끝났지만 한 곳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안방과 연결된 작은 다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생전에 그 다락을 유난히 아끼셨습니다. 아니, 아꼈다기보다는 무언가를 봉인해 두듯 단단히 걸어 잠그고 소희의 접근을 막으셨지요. 저긴 네가 올라갈 곳이 아니다. 먼지만 가득하니 함부로 열 생각 말거라. 할머니의 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소희는 어릴 적 그 다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가 할머니에게 호되게 혼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안 계셨고 집을 정리하려면 다락도 치워야 했습니다. 소희는 망설였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쇠약해진 목소리로 남기신 유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희야, 다른 건 다 괜찮다. 하지만 다락에 있는 낡은 칠함 상자, 그것만은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절대로.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절박했던지 소희는 차마 그 유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이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괜찮을 거야. 그저 낡은 물건들이겠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쥐나 벌레가 생길지도 몰라. 소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안방벽에 걸린 다락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쇠는 노쇠로 만들어져 손에 쥐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삐걱거리는 작은 사다리를 밟고 어두운 다락 입구로 올라갔습니다. 자물쇠에 열쇠를 넣고 돌리자 철컥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녹슨 쇠 냄새가 풍겼습니다. 다락 문을 열자 아주 오래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퀴퀴한 나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작은 창살 틈으로 햇빛 한 줄기가 비집고 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무수한 먼지 입자들을 비추었습니다. 다락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집 올 때 가져오신 듯한
낡은 이불장, 깨진 항아리 조각들,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가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채 쌓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이곳에 과연 할머니가 경고하신 무언가가 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기침을 참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잡동사니들을 하나씩 치워내던 소희의 손끝에 단단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가장 구석진 곳, 다른 괴짝들 뒤에 숨겨져 있던 검은색 칠함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상자는 크지 않았지만 자개로 섬세하게 꽃과 나비 문양이 새겨져 있어 꽤 값비싸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개 문양은 빛을 받아도 밝게 빛나지 않고 오히려 빛을 빨아들이는 듯 어둡게 보였습니다. 상자에는 작지만 견고해 보이는 노쇠 자물쇠가 또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다락문을 열었던 열쇠와는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이 다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열지 마라.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보름달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야 나중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소희는 다락방을 뒤져 작은 쇠꼬챙이를 찾아왔습니다. 자물쇠 구멍은 아주 작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소희는 쇠꼬챙이로 낡은 자물쇠를 몇 번 쑤셨습니다. 찰칵. 생각보다 쉽게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소희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삐걱거리는 상자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붉은색 비단 주머니 하나가 곱게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주머니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머니는 아주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 만든 것처럼 색이 선명했습니다.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비단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주머니를 묶은 금색 실을 풀자 차가운 기운과 함께 검고 영롱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목걸이였습니다. 칠흑처럼 검은 보석 수십 개를 꿰어 만든 목걸이였습니다. 흑요석인 듯 보석은 다락방의 희미한 빛을 받아 깊고 푸른 빛을 은은하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소희는 순간 숨을 멎는 듯했습니다. 목걸이는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검은 보석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갑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소희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떼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길하고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뱀의 비늘을 만진 듯한 섬뜩함이었습니다. 목걸이에서는 아주 희미하지만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목걸이의 중앙에는 다른 보석보다 조금 더 큰 눈물방울 모양의 검은 보석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보석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마치 붉은 실핏줄 같은 무늬가 희미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갑자기 오한을 느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물건을 할머니는 왜 평생 동안 어두운 다락방에 숨겨두셨을까? 그리고 왜 유독 보름달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 이 물건이 할머니의 유언과 관련이 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소희는 서둘러 목걸이를 다시 비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를 묶고 상자 뚜껑을 덮자 방금 전까지 느꼈던 그 서늘한 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장신구가 아니야. 소희는 상자에 다시 자물쇠를 채우려 했지만 이미 망가진 자물쇠는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덜거덕거릴 뿐이었습니다. 소희는 찜찜한 마음을 안고 다락을 내려왔습니다. 상자를 다시 다락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자물쇠도 고장난 마당에 저 불길한 물건을 어둠 속에 방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상자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 소미불 더미 사이에 상자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내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돼. 하지만 상자를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가운 감촉은 손끝에 계속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대나무 숲 그림자가 마당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소희는 저녁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마른 장작 타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부엌에 감돌았지만 소희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다락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감촉 때문에 서늘했습니다. 밥을 짓는 쌀뜨물조차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녁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한소희는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우웅하고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억울하게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소희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검은 지람 상자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안에 목걸이가 마치 숨을 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희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소희는 방구석에 걸어둔 달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음력 11일. 나흘 뒤면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뜰 터였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름달과 이 목걸이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까악. 밤늦은 시간에 난데없이 까마귀 한 마리가 집 뒤 대나무 숲에서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듯 애처롭고도 날카롭게 계속 울어댔습니다. 옛말에 밤에 우는 까마귀는 불길한 징조라 하였습니다. 소희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옷장 속의 검은 목걸이가 마치 어둠 속에서 차가운 눈을 뜨고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소희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쌀쌀한 가을밤의 공기보다 더 차가운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을 어기고 상자를 연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소희는 다가올 보름달이 그리고 저주받은 듯한 그 목걸이가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트릴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낡은 목걸이일 뿐이야.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꼬박밤을 새우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소희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른 아침부터 시끄럽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소희를 깨웠습니다. 소희야, 소희야, 안에 있느냐? 문 좀 열어보거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왠지 불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소희의 평온한 날들을 흔들기 시작할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소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은 중년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소희의 할머니와는 배다른 자매의 딸, 그러니까 소희에게는 먼 친척벌이 되는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할미가 가시더니 집골이 말이 아니구나. 내가 좀 둘러봐야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로가 아닌 무언가를 찾으려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소희의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에는 명절에도 발길 한번 제대로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짐을 싸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손에 든 작은 보따리를 대청마루에 휙 던져놓고는 마치 제 집인 양 안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아이고, 늙은이가 혼자 살던 집이라 그런지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소희야, 너는 아직 어려서 집안 살림을 어찌 꾸려나갈지 걱정이 태산이다. 태산이야. 김씨 부인은 입으로는 걱정을 말하면서도 눈은 쉴 새 없이 방 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쓰시던 낡은 경대며 작은 반다디까지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있나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희는 그런 김씨 부인의 태도가 불편했지만 어른이 먼 길을 오셨는데 박대할 수도 없어 그저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진지는 드셨습니까? 쌀이 얼마 없지만 밥이라도 차려드리겠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작고 기어 들어갔습니다. 밥은 무슨 밥? 이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느냐. 김씨 부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떡하니 안방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래도 이 집이 이모님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
이제 내 것이 되었겠구나. 이 큰 집을 너 혼자 어찌 감당하려고. 내가 당분간 머물면서 집안 정리도 좀 도와주고 네 짝도 좀 알아봐줘야겠다. 이모님도 그걸 바라셨을 게야. 그녀는 소희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체류를 선언했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김씨 부인의 속셈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김씨 부인은 이 집과 밭을 탐내며 할머니를 종종 들볶곤 했습니다. 언니, 그 집이랑 땅 놔두면 뭐해요? 어차피 소희제는 시집가면 그만인데 나한테 싸게 넘겨요. 내가 잘 관리해줄게. 할머니는 그때마다 이 집은 내 숨이 붙어있는 한 내 것이고 내가 죽으면 소희 것이야. 네가 탐낼 물건이 아니니 돌아가거라 하고 호통을 치셨지요. 김씨 부인은 마치 이 집의 새 주인이 된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낮부터 대청마루에 앉아 소희에게 온갖 잔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소희야, 물이 차구나. 부엌에 가서 따뜻한 물 좀 데워오너라. 아이고, 다리가 쑤시네. 가서 내 보따리에서 약 좀 가져오너라. 소희는 묵묵히 김씨 부인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제 다락에서 본 검은 목걸이와 다가오는 보름달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김씨 부인은 본격적으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희가 밭에 나간 틈을 타 할머니의 유품이 담긴 괴짝들을 모조리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옷가지와 빛바랜 서신들 뿐 값나가는 물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쯧! 늙은이가 죽을 때까지 이고지고 있던 게 고작 이런 헌 누더기들이라니. 금붙이라도 하나 숨겨뒀을 줄 알았더니 김씨 부인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소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소희의 방은 할머니 방보다 더 단출했습니다. 작은 이불장과 책상 하나가 전부였지요. 김씨 부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불장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미불 더미 사이에 어색하게 끼워져 있는 검은색 칠함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람? 김씨 부인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상자는 겉보기에도 제법 값나가 보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상자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밭에서 돌아온 소희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소희는 놀라 소리치며 달려와 김씨 부인의 손에서 상자를 낚아챘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소희는 상자를 품에 꼭 끌어안고 김씨 부인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을 어긴 것도 모자라 그 불길한 물건을 이 탐욕스러운 여자에게 들킬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난 또 뭐라고. 입을 정리를 좀 해주려다가 이게 있기에 먼지나 털어주려고 했지. 근데 그게 뭐기에 그리 유난을 떠느냐? 필시 이모님이 숨겨두신 귀한 물건이로구나. 어디 나도 좀 보자. 그녀는 다시 상자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소희는 뒷걸음질 치며 상자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안 돼요. 이건 그냥 할머니가 아끼시던 낡은 상자일 뿐이에요. 아주머니가 보실 게 아니에요. 소희의 완강한 태도에 김씨 부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상자 안에 틀림없이 비싼 폐물이나 땅 문서 같은 것이 들어있으리라 생각했지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네 어미뻘 되는 친척인데 고작 낡은 상자 하나 가지고 이리 야박하게 군단 말이냐? 이모님이 이걸 아시면 무덤에서 통곡하시겠다. 좋아, 지금은 안 보마. 하지만 이모님 유품은 나도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거라. 김씨 부인은 독이 오른 뱀 같은 눈으로 소희를 쏘아붙이고는 획 돌아나갔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하듯 세차게 뛰었습니다. 김씨 부인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어쩌지? 저 상자를 이 집에 계속 두는 것은 위험해. 하지만 어디에 숨겨야 한단 말인가? 소희는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상자를 들고 마당에 감나무 아래를 파서 묻을까 아니면 깊은 우물 속에 던져버릴까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유품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소희는 상자를 다시 이불장에 숨기되 이번에는
솜입을 가장 깊숙한 곳이 아니라 겨울옷을 담아둔 괴짝 밑바닥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다른 옷가지로 꼼꼼하게 덮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찾지 못하겠지. 하지만 소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미 그 상자에 든 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제 손에 넣고야 말겠다고 결심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김씨 부인은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씨 부인은 평소보다 더 곱게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 안악들이 아침마다 물을 기르러 모이는 공동 우물가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일부러 가장 물 깃는 사람이 많은 시간을 노려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든 안악들 틈에 끼어 일부러 큰 소리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죽은 언니 생각해서 조카딸 거둬주려고 왔더니 이건 뭐 쫓겨날 판이네. 우물가의 안악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씨 부인을 둘러쌌습니다. 아니, 저희는 소인의 먼 친척 양반 아니오? 무슨 일이 있길래 아침부터 한숨이시오? 한 안악이 물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는 신용을 했습니다. 말도 마시오. 우리 언니가 불쌍한 소희를 위해 얼마나 애지중지 모아둔 것들이 많았겠소. 그런데 글쎄, 내가 잠깐 그 유품 좀 정리해주겠다니까. 어린 것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귀한 건 혼자 다 차지하겠다고. 흑흑. 김씨 부인은 교묘하게 말을 꾸며냈습니다. 소희가 할머니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피부치인 자신을 푸대접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몰아갔습니다. 어제 보니께 아주 번쩍번쩍한 칠함 상자를 품에 끼고 놓지를 않더라고. 필시 그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 들었겠지. 늙은 언니가 평생 아끼던 걸. 저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쯧쯧. 저러다 사기꾼한테 몽땅 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내가 다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다니까. 순박한 마을 사람들에게 김씨 부인의 눈물과 한탄은 꽤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가뜩이나 소희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조용히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소희가 그렇게 안 봤는데. 하긴 아직 어려서 물정을 몰라서 그러겠지. 그래도 그렇지. 어른이 그렇다면 좀 보여줄 것이지. 뭘 그리 감춘다나. 안악들은 금세 김씨 부인의 편이 되어 소희를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부인이 퍼뜨린 비밀스러운 칠함 상자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소희는 밭에서 캔물을 이고 장터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평소에 안부를 묻던 이웃 안악들이 소희를 보고도 못 본 체하거나 노골적으로 쌀쌀맞게 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덩이를 안고 있다더니만 쌀쌀맞기는 누군가 뒤에서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소희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대해주던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한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김씨 부인이 대청마루에 앉아 다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희가 가져온 물을 보더니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니, 이 좋은 가을날에 고작 문화 캐러 다녔단 말이냐? 집안의 그득한 보물은 놔두고 쯧쯧. 그러니 네가 아직 어리다는 게야. 김씨 부인의 비아냥거림에 소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보물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니신 걸까? 불안하고 속상한 마음에 소희는 할머니가 생전에 가끔 빚어주시던 쑥개떡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을 흉내내 쑥개떡을 한 접시 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소희가 향한 곳은 마을 어귀, 낡은 초가집을 고쳐 만든 작은 주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의 대소사를 꿰고 있는 지혜롭기로 소문난 주막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할머니와도 막역한 사이였지요. 소희가 주막에 들어서자 구수한 막걸리 냄새와 함께 주막 할머니의 곰삭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군가? 우리 소희 아니냐? 할미 가시고 얼굴 보기가 일이 힘들어서야. 주막 할머니는 같은 기침을 하면서도 반갑게 소희를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쑥개떡 좀 쪄왔어요. 소희는 쭈뼛거리며 떡이 담긴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주막 할머니는 소희의 그늘진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네 할미 살아생전
걱정거리가 있으면 꼭 이 쑥개떡을 들고 날 찾아왔는데 너도 네 할미를 꼭 닮았구나. 주막 할머니는 떡을 하나 집어 입에 넣고 오물거렸습니다. 맛이 좋구나. 네 할미 솜씨를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정성은 가득하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소희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희는 김씨 부인의 일과 마을 사람들의 이상한 태, 그리고 다락에서 발견한 칠암 상자 이야기까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주막 할머니는 묵묵히 소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검은 목걸이에 이르자 할머니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소희는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초승달이 가느다랗게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것. 네 할미의 유언을 그리 쉽게 어겼단 말이냐. 소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정리하려고 보름달도 아니었고요. 쯧쯧. 보름달이 아니었기에 네가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야. 주막 할머니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너는 지금 네가 무엇을 깨웠는지 모르고 있다. 그 상자는 네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봉인이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더니 화로에서 담뱃대를 가져와 불을 붙였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칠암 상자, 그리고 그 안에 검은 목걸이 말이다. 주막 할머니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을에, 아니, 네가 물려받은 그 기와집에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물건이다. 아름답지만 그만큼 무서운 물건이지. 할머니는 소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곧 보름달이 뜬다. 이제 사흘 남았어. 소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주막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희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기억하거라, 소희야. 세상에는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제명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단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더 아름다울수록 더 위험한 법이야. 네 할머니가 그 목걸이를 50년 넘게 어두운 다락방에 숨겨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절대 그 상자를 탐내는 자의 손에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보름달이 뜨기 전에는 말이다. 주막 할머니의 경고는 소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소희는 주막을 나설 때 어깨가 한결 무거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무언가였고 이제 그 책임은 소희에게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소희는 옷깃을 여미며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김씨 부인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주막 할머니의 서늘한 경고가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보름달은 이제 겨우 사흘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주막 할머니의 묵직한 경고를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온 소희는 자신의 집이 더 이상 예전의 포근한 안식처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고 마당에 어스름이 깔리자 대나무 숲이 바람에 스산하게 우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한 맺힌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뼛속까지 시릴 듯 차가웠습니다. 김씨 부인은 저녁상이 부실하다며 여전히 투덜거리고 있었지만 소희의 귀에는 그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가오는 보름달, 그리고 옷장 깊숙이 숨겨둔 칠암상자의 서늘한 기운만이 온 신경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밤 보름을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달은 이미 제법 둥그러져 마당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행여 김씨 부인이 밤중에 방을 뒤질까 싶어 상자를 궤장 밑에서 꺼내 자신의 이불자리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차가운 상자의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져 오는 듯했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마저 그치고 죽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소희는 불안감에 몇 번이고 이불 속에서 상자가 제자리에 있는지 더듬어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키우던 누렁이, 복실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캉, 캉, 캥, 캥. 그 소리는 도둑을 경계하는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을 향해 겁에 질려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소희는 심장이 멎는 듯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살며시 열고 마당을 내다보자 복실이는 대문을 향해 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고개를 쳐들고 소희가 목걸이를 처음 발견했던 바로 그 다락을 향해 온몸의 털을 곤두세운 채 필사적으로 짖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둥근 달빛이 다락의 낡은 창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짖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다리 사이에 감춘 채 뒷걸음질 치면서도 다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끼잉! 녀석은 공포에 질린 짐승 특유의 비명을 지르며 툇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한순간 다락 창살 너머로 하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간 것 같았지만 소희는 너무 놀라 그것이 달빛인지 혹은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황급히 방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주막 할머니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그것이 깨어났다. 소희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등 뒤에 칠함 상자가 돌덩이처럼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공포에 지친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까무룩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안한 잠이 아니었습니다. 꿈속이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이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습니다. 마치 한겨울 얼음 창고에 들어와 있는 듯 했습니다. 발치에서 스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희는 눈을 뜨고 싶지 않았지만 눈꺼풀이 저절로 들어올려졌습니다. 방구석 어둠 속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긴 머리카락이 바닥까지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서 있기만 했는데도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여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돌았고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목에는 소희가 다락에서 보았던 그 검은 흑요석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목걸이는 어둠 속에서도 불길한 검은 빛을 은은하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텅 빈 눈으로 소희를 바라보며 얼음장 같은 손을 천천히 뻗기 시작했습니다. 춥다. 너무 춥구나.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마른 나무잎이 부서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내 것이다. 그것은 내 것이다. 돌려다오. 여인이 소희에게 다가올수록 소희는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손이 소희의 목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소희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안 돼. 소희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독히도 생생했습니다. 목을 만져보니 꿈속에서 여인이 잡으려던 그 자리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공기는 꿈속에서처럼 정말로 서늘했습니다. 환각이 아니야. 소희는 날이 밝으려면 아직 멀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이불 밑에 상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상자는 마치 얼음덩이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보름을 하루 앞둔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공포에 시달린 소희는 안색이 파리했습니다. 퀭한 눈으로 아침상을 차리는 소희를 보며 김씨 부인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꼴 좀 보게. 꼭 밤새 도깨비한테 홀린 년 같구나.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이 큰 집은 내 복에 겨운 게야. 집이 주인을 못 알아보니 네가 이리 시름시름 앓는 거 아니냐. 김씨 부인은 소희의 불안을, 집안의 보물을 독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병이라 멋대로 단정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소희가 약해진 틈을 타 이 집의 실권을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팔짱을 끼고 마당에 있는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집안의 근본은 장맛에서 나오는 법. 이모님이 담가두신 장이 잘 있나? 내가 좀 봐야겠다. 장독대는 한 집안의 살림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생전에 매일 아침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집안의 안녕을 빌곤 하셨지요. 김씨 부인은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듯
큼지막한 간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쯧쯧. 장독대 관리도 엉망이로구나. 이러니 장맛이 변하지. 해가 잘 들어야 하는데 이 항아리가 그늘에 가려있지 않느냐. 김씨 부인은 억지로 트집을 잡으며 가장 큰 간장 항아리를 옮기려 낑낑댔습니다. 그 항아리는 소희의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와 50년 넘게 간수를 뺀 그야말로 이 집의 보물 같은 장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그건 무거워서 혼자 못 옮기셔요. 그러다 큰일 나요. 소희가 부엌에서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시끄럽다. 네가 뭘 안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김씨 부인은 소희의 말을 무시하고 항아리를 억지로 끌어당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와장창! 김씨 부인이 발을 헛디디면서 항아리를 놓쳤고 큼지막한 항아리는 장독대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커멓고 달큼한 냄새가 나는 간장이 장독대 바닥으로 콸콸 쏟아져 나갔습니다. 50년 묵은 집안의 역사가, 할머니의 정성이 한순간에 흙바닥으로 스며들어 버린 것입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이 집의 근본을 뒤흔들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씨 부인도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항아리가 저절로 미끄러졌네. 필시금이가 있었던 게야. 치치, 넌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돌보는 거냐. 집안의 귀한 장이 이리 허망하게 깨지도록 내버려두고. 역시 이 집은 어른이 관리해야 해. 네가 그 칠함 상자나 내놓았으면 내가 그걸 팔아 세 장이라도 담가줄 텐데. 김씨 부인은 깨진 항아리를 탓하며 모든 것을 소희의 탓으로 돌리고 기어이 칠함 상자 이야기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소희가 집안을 망치고 있으며 자신이 그 보물 상자로 이 집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밖에서 이 소란을 들은 이웃집 안악 몇몇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깨진 항아리와 쏟아진 간장, 그리고 훈계를 늘어놓는 김씨 부인과 울고 있는 소희를 보았습니다. 어머나, 저것 봐. 소희네 집 간장 항아리가 깨졌나 봐. 그러게, 김씨 부인 말이 맞았나 보네. 어린애가 혼자 살림을 꾸리니 집안이 망조가 드는 거야. 저 귀한 걸. 쯧쯧.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동정이 아닌 비난이 되어 소희의 귀에 밝혔습니다. 소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집안의 불길한 기운, 김씨 부인의 탐욕,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오해까지 모든 것이 소희를 짓눌렀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뒤로하고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쏟아진 간장 냄새가 비릿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어제 꿈속에서 맡았던 그 비릿한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울면서 마을 어귀의 주막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제 기댈 곳은 주막 할머니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주막에 도착한 소희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지듯 문지방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간장 항아리를, 그리고 어젯밤에는. 소희는 공포와 절망에 뒤엉켜 횡설수설했습니다. 주막 할머니는 묵묵히 소희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소희가 겨우 진정하고 어젯밤의 악몽과 오늘 아침의 소동을 모두 털어놓자 주막 할머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습니다. 간장 항아리를 깼다고? 그 여자가 기어 이 집안의 신령을 노하게 만들었구나. 주막 할머니는 화로의 재를 뒤적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독대는 집안의 재물과 안녕을 지키는 곳이다. 그걸 그 여자의 탐욕이 깨뜨렸으니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외부의 사악한 기운을 막아내지 못할 게야. 어젯밤 네가 본 그것은 그 집터에 씌인 원귀, 웬귀 다 목걸이에 깃든 한이 김씨 부인의 탐욕을 먹고 깨어난 것이지. 소희는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원귀라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주막 할머니는 담뱃대에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너도 알아야 한다. 네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할머니의 눈빛은 먼 과거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원래 이 집의 첫 번째 주인이었던 대감댁 마님의 것이었단다. 아주 오래전 이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이었지. 하지만 대감댁 마님은 몸이 약하고 슬아의 자식이 없었어. 대감은 후사를 잇는다는 명분으로 젊고 아름다운 첩을 들였지. 그 첩은 마음씨가 비단결 같았지만 사실은 독사 같은 탐욕을 품고 있었단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 자리를 그리고 마님의 재산을 탐냈어. 첩은 계략을 꾸몄지. 마님이 다른 사내와 간통을 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 대감에게 고했어. 귀가 얇고 성정이 불같았던 대감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말았지. 그리고 하필 그날이 1년 중 달이 가장 밝은 보름날 밤이었단다. 주막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대감은 분노에 차 마님에게 사약을 내렸어. 마님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 그녀는 차가운 대청마루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면서도 어머니의 유품인 그 검은 목걸이만큼은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해.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 목걸이에 자신의 피와 한을 담아 저주를 퍼부었지. 나처럼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가 없도록 만약 누군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이 집을 혹은 나의 물건을 탐낸다면 바로 오늘 이 보름달 아래에서 나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귀로 들으며 나의 고통을 느낄 것이다. 죽지는 않겠지만 차라리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헤매게 될 것이다. 주막 할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저주대로 첩과 대감은 얼마 못 가 광인이 되어 비참하게 죽었어. 그 뒤로 이 집은 폐가가 되었지. 아무도 감히 이 집에 살려 하지 않았어. 보름달 밤이면 집안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짐승들이 까닭없이 죽어나갔거든. 그 원귀의 한이 너무도 강했던 게야. 그럼 저희 할머니는요? 저희 가족은 왜?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의 할머니. 그러니까 너의 고조모님은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마님을 모시던 몸종이었단다. 유일하게 마님의 억울함을 알았지만 힘이 없어 지켜주지 못했지. 고조모님은 마님의 시신을 거두고 그 목걸이를 수습했어. 그리고 평생을 바쳐 그 원혼을 달래고 그 저주가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이 집을 지켰단다. 소티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지키려 한 것은 집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저주였습니다. 자신들의 가족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대대로 이 저주받은 목걸이를 봉인하고 지켜온 지킴이였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유언은 경고이자 다음 때의 지킴이인 소희에게 주어진 무거운 사명이었습니다. 주막 할머니는 소희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오늘 밤이 보름이다. 네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막아온 봉인이 김씨 부인의 탐욕과 네가 열어버린 상자 때문에 깨져버렸어. 원기는 지금 김씨 부인을 노리고 있다. 그 여자의 탐욕은 오늘 밤 달이 차오르면서 극에 달할 것이고 원귀의 힘도 가장 강해질 게야. 소희야, 너는 이제 도망칠 수 없다. 너는 그 집의 지킴이니까.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김씨 부인이 그 목걸이를 만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보름달 아래에서 그 여자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목걸이를 목에 거는 날에는 그 저주는 실현될 것이고 그 여자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할 게야. 그리고 한번 깨어난 원귀가 그 여자 하나로 만족할지 나도 장담할 수 없구나. 주막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스산한 바람처럼 소희의 뼛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주막 할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소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저녁 노을이 대나무 숲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핏빛처럼 느껴져 소희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오늘 밤이 보름. 할머니가 그리고 할머니의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봉인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어제 저녁 복실이가 지저대던 다락 쪽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스산한 냉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집안의 공기는 어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얼음바늘 수천 개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 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초조한 기색으로 대청마루를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희가 마당에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이제야 어딜 기어들어오는 게냐? 해가 다 지도록 쏘다니더니 그 주막 늙은이가 또 무슨 바람을 넣더냐? 이 집을 통째로 팔아넘기라고 시키기라도 하던. 김씨 부인은 소희가 주막 할머니를 만나고 온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밖에서 수군대는 안악들에게 들었을 터입니다. 그녀의 눈은 탐욕과 조바심으로 이글거렸습니다. 간장 항아리를 깬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밤 안에 반드시 그 보물 상자를 손에 넣어야 한다는 집착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이 보름달이 뜬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오직 상자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씨 부인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니 주막 할머니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 여자의 탐욕이 극에 달할 것이다. 소희는 저녁을 준비하는 척하며 부엌 구석에 있는 소금 항아리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부정한 것이 들끓을 때는 굵은 소금만 한 것이 없다. 소금은 모든 더러운 것을 정화하는 힘이 있느니라. 소희는 김씨 부인의 눈을 피해 굵은 소금 한 줌을 큼직하게 쥐어 자신의 속저고리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소금 알갱이의 감촉이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말 만약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주막 할머니가 알려준 그 방법 정화를 실행해야 했습니다. 소희는 보잘것없는 저녁상을 차려 대청마루로 내가면서도 가슴속에 소금 주머니를 몇 번이고 움켜쥐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밥상머리에서도 쉴 새 없이 칠함상자 타령을 해댔습니다. 소희야, 내가 마지막으로 좋게 말하는 거다. 그 상자 내놓아라. 너 혼자 그 귀한 걸 품고 있다가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내가 그걸로 이 깨진 장독도 고치고 무너진 담장도 새로 쌓아주마.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밥알을 씹는 둥 마는 둥 하며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중 가장 크고 박다는 음력 10월 보름달이었습니다. 둥근 다리 집 뒤 대나무 수비로 떠오르자 온 마당이 대낮처럼 하얗게 밝아졌습니다. 그 달빛은 따스함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서늘하고 창백한 빛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그림자가 귀신의 손가락처럼 길게 뻗어나왔습니다. 툇마루 밑에 숨어있던 복실이는 달이 떠오르자마 자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예 굴속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씨 부인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네가 정녕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좋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찾고야 말겠다. 김씨 부인은 밥상을 엎을 듯 거칠게 일어나 소희의 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안 돼요. 제 방이에요. 소희가 놀라 뒤따라갔지만 김씨 부인은 이미 눈이 뒤집힌 뒤였습니다. 어디다 숨겼느냐? 그 상자. 어서 내놓지 못해. 김씨 부인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소희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이며 옷가지가 사방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소희가 숨겨두었던 괴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구나. 마침내 괴짝 밑바닥에 숨겨둔 검은 칠함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씨 부인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소희가 채잡을 틈도 없이 상자를 들고 마당 한가운데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그건 보물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물건이란 말이에요. 소희는 울부짖으며 김씨 부인을 뒤쫓았습니다. 시끄럽다 인연. 어디서 어른한테 저주 타령이야. 이게 네 할미가 너한테만 몰래 숨겨둔 그 보물이지 않느냐. 이제 이건 내 것이다. 너같이 어린 것은 이런 귀한 물건을 가질 자격이 없어. 김씨 부인은 마당 한가운데 휘영청 밝은 보름달 바로 아래 멈춰 섰습니다. 이 소란에 이미 낮부터 소인의 집을 예의주시하던 이웃 안악 몇몇이
대문 밖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것 봐, 저것 봐. 김씨 부인이 기어이 그 상자를 찾았나 봐. 어머나, 보름달 아래서 저게 웬 난리람. 그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대문 틈 사이로 마당 안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소희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김씨 부인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의기양양하게 칠함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망가진 자물쇠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붉은 비단 주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로구나. 김씨 부인은 탐욕에 숨을 헐떡이며 비단 주머니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마침내 칠흑 같은 검은 흑요석 목걸이가 그 불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름달 빛을 정통으로 받은 검은 보석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눈동자처럼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수백 년 묵은 한과 냉기를 머금은 어두운 광채였습니다. 아,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내 평생 처음 본다. 김씨 부인은 목걸이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하하하. 안 돼요. 제발. 그것을 목에 걸면 안 돼요. 할머니, 제발. 소희가 마지막 힘을 다해 절규하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소희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저리 비켜! 김씨 부인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그 차가운 검은 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걸었습니다. 찰칵! 낡은 금속 걸쇠가 잠기는 소리가 그 고요한 보름달 밤 마당 전체에 유난히 크고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목걸이가 김씨 부인의 목에 걸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쏴! 어디선가 갑자기 얼음장 같은 찬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마치 비명을 지르듯 쨍그랑쨍그랑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의기양양하던 미소가 얼굴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는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부인의 눈에는 더 이상 소희도 대문 밖의 이웃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수백 년 전의 그날 밤 억울하게 죽어가던 대감댁 마님이 보았던 마지막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안 돼. 내가 아니야.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김씨 부인은 갑자기 자신의 목을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이다. 사약이야. 속이 타들어간다. 콜록. 그녀는 마당 바닥을 뒹굴며 피를 토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당신들, 왜, 나를 보고 웃는 게야. 저 첩년이 나를 모함한 것이야. 대감, 어찌 나를 믿지 못하시나이까. 억울합니다. 억울해. 김씨 부인은 허공을 향해 절규하며 손톱으로 자신의 얼굴을 마구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그 원귀의 고통에 잠식당한 것이었습니다. 뱀이다. 뱀들이 내 몸을 기어오른다. 저리 가란 말이야. 김씨 부인은 자신의 옷을 쥐어뜯으며 보이지 않는 뱀들을 떼어내려는 듯 격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완전히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목걸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목걸이는 마치 살갗에 파고든 듯 그녀의 목을 더욱 세게 조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미쳤나봐. 미쳤어. 귀신이 씌었어. 저 집 귀신이 노한 거야. 대문 밖에서 훔쳐보던 안악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끔찍한 광경에 겁에 질려 소인의 집에 귀신이 나타나 김씨 부인을 잡아가려 한다. 고운 마을에 외치고 다녔습니다. 소인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막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소금, 정화, 그 연결을 끊어야 한다. 소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김씨 부인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저 원기는 이 집을 완전히 장악해버릴 것이었습니다. 소인은 떨리는 다리를 움직여
자신의 속저고리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굵은 소금 한 줌이 손에 잡혔습니다. 소희는 광기에 휩싸여 뒹구는 김씨 부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손에 쥔 소금을 김씨 부인의 가슴팍, 바로 그 검은 목걸이를 향해 뿌렸습니다. 나가.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 사람에게서 당장 나가. 제발 그 한을 거두어 주세요.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치이이. 굵은 소금이 검은 흑요석 목걸이에 닿는 순간 마치 뜨거운 쇠에 물을 부은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보석에서 뿜어져 나오던 불길한 광채가 격렬하게 일렁이더니 팟 하는 소리와 함께 꺼져버렸습니다. 목걸이의 낡은 걸쇠가 탁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걸이는 마치 생명력을 잃은 뱀처럼 힘없이 김씨 부인의 목에서 떨어져 흙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목걸이가 떨어지는 순간 마당을 휩쓸던 칼바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던 풍경 소리도 멈추고 다시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던 김씨 부인도 모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눈을 하얗게 뒤집은 채 그대로 마당 바닥에 쓰러져 깊은 실신 상태에 빠졌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마당에는 오직 보름달 빛만이 아까와 다름없이 창백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흙바닥에 떨어진 검은 목걸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석은 이제 아무 빛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돌덩이일 뿐이었습니다. 소희는 기진맥진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쓰러진 김씨 부인을 바라보는 소희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과 지독한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름달은 그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백한 보름달만이 쓰러진 김씨 부인과 흙먼지 속에 나뒹구는 검은 목걸이,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주저앉은 소희를 말없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마을 쪽에서는 방금 전에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달아난 안악들의 비명소리와 귀신이다 라고 외치는 고함소리가 희미하게 메아리쳤습니다. 온 마을이 공포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온몸을 휘감던 살을 애는 듯한 냉기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쓰러진 김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죽은 것일까? 소희는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고 기어가다시피 하여 김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코 밑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미약하지만 고른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편안하게 잠든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처럼 보였습니다. 소희는 김씨 부인을 이대로 마당에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밉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이대로 두었다가는 밤이슬에 얼어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소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녀를 부축하려 애썼습니다. 아주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소희가 어깨를 흔들자 김씨 부인이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소희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까의 그 광기나 탐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그저 허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김씨 부인은 어린아이처럼 어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녀는 소희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주는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지만 대신 그녀의 기억과 탐욕, 그녀 자신을 통째로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주막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그것은 아마도 이런 것일 테지요. 소희는 연민인지 공포인지 모를 감정에 휩싸여 멍한 눈에 김씨 부인을 안방이 아닌 마당 건너편의 작은 사랑방으로 힘겹게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저 춥다. 춥다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소희는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흙바닥에 떨어진 검은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름달 빛 아래에서도 그것은 이제 아무런 빛도 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고 부서진 차가운 돌멩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소희는 부엌에서 부직갱이 하나를 가져와 맨손으로 만지고 싶지 않아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쓰시던 낡은 무명천으로 그것을 겹겹이 아주 꼼꼼하게 감쌌습니다. 마치 다시는 그 한기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 그리고 그것을 광깁숙한 곳 쌀가마니 뒤편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김씨 부인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잠꼬대가 밤새 이어졌고 마을은 공포에 휩싸여 웅성거렸습니다. 닭이 울고 동이 터올 무렵 요란한 소리와 함께 대문 앞에 달구지 한 대가 섰습니다. 밤새 마을을 떠돌던 소문을 듣고 읍내에 살던 김씨 부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김씨 부인의 아들이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돌아온 것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공허한 눈빛뿐이었습니다. 누구? 신대 일이 시끄럽게 굿이오. 김씨 부인은 제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들은 어젯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마을 사람들의 과장된 소문을 통해 이미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소희에게 감히 따지거나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얼굴에는 어머니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에 대한 부끄러움과 이 집을 둘러싼 알 수 없는 기운에 대한 공포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소희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아가씨, 아니, 소희 처자, 정말 미안하오. 우리 어머님이 탐욕에 눈이 멀어해서는 안 될 짓을 했소. 이 집의 신령님이 노하신 게야. 부디 용서하시오. 그들은 깨진 간장 항아리와 엉망이 된 마당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넋이 나간 김씨 부인을 서둘러 달구지에 태웠습니다. 떠나기 직전 김씨 부인의 아들은 소희와 이 낡은 기와집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달구지가 마을을 떠나자 소희는 마당에 홀로 남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불길한 긴장감이 사라진 텅 빈 고요함이었습니다. 마당은 김씨 부인이 헤집어 놓은 옷가지와 괴짝들, 그리고 산산조각 난 간장 항아리 파편들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희는 쏟아진 간장이 검게 말라붙은 흙바닥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50년 정성이 허망하게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고 있을 시간도 절망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소희는 가장 먼저 무명천에 쌌던 검은 목걸이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 불길한 물건을 단 하루도 이 집에 더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어김없이 마을 어귀의 주막이었습니다. 주막 할머니는 마치 소희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아침 일찍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소희를 본 할머니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왔구나. 밤새 무탈했느냐. 할머니, 김씨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셔요. 방금 아들네가 와서 데려갔어요. 그것이 그 여자의 업보이자 저주가 내린 벌이다. 탐욕은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게 만드는 법이지. 그래도 목숨은 건졌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할까. 할머니는 희뿌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소희는 품에서 목걸이가 담긴 꾸러미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어찌해야 합니까? 불에 태워버릴까요? 주막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 한 단이 깃든 물건을 어찌 태운단 말이냐. 그리하면 한이 연기처럼 흩어져 더 큰 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 저주는 봉인하는 것이 아니라 달래고 돌려보내는 것이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삽 한 자루와 튼튼해 보이는 옹기 항아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 굵은 소금과 말린 쑥 붉은 파틀 한 줌씩 넣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내 주어야 한다. 주막 할머니가 소희를 데리고 간 곳은 마을 뒷산,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의 안녕을 지켜준다는 산신각이 있었고 그 옆에는 수백 년은 됨직한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찌를 듯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용의 비늘 같은 껍질을 두른 소나무는 그 자체로 신령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나무의 가장 굵은 뿌리 옆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좋겠다. 이 산의 신령님께서 저 억울한 원혼을 품어주시겠지. 할머니는 삽으로 깊게 구덩이를 팠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가 담긴 무명천 꾸러미를 옹기 항아리 속에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져온 소금과 팥, 쑥이 목걸이 위를 덮었습니다. 원혼이시여, 부디 하늘 푸시고 이 산의 품에서 편히 잠드소서. 더 이상 이승의 탐욕에 휘둘리지 마시고 부디. 할머니는 뚜껑을 닫은 항아리를 구덩이 속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빌었습니다. 소희도 그 옆에 꿇어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땀을 닦고 일어나 거대한 소나무와 산신각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바람 한 점 없던 숲속에서 상쾌한 바람이 쏴하고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그들의 정성을 받아들인다는 듯 소립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소희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무언가가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주막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으며 소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소희야, 너는 네 할미가, 그 할미의 할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일을 해낸 것이다. 너는 단순히 저주를 숨긴 것이 아니라 그 한을 마주하고 달래어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이제야말로 그 집은 온전히 너의 집이 된 게야. 돌아가거라. 그리고 이제 너의 삶을 살거라. 잘 살아야 한다. 소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엉망진창이던 마당을 보니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소희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가장 먼저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쏟아진 간장으로 검게 변한 흙을 새 흙으로 덮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어지럽힌 방을 깨끗이 치우고 이불을 툇마루에 널어 가을 햇볕에 뽀송하게 말렸습니다. 땀을 흘리며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 동안 집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기마저 가을바람에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질 무렵 집은 몰라보게 깨끗해졌습니다. 소희는 텅 빈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50년 묵은 간장은 사라졌지만 괜찮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내가 새로 담그면 돼. 처음으로 이 집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평온한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소희는 배가 고파졌습니다. 부엌으로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 타닥. 말은 장작이 타는 소리가 고요한 저녁 공기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쌀을 씻어 가마솥에 앉히고 밭에서 캐온 고구마를 큼직하게 썰어 넣었습니다. 고구마밥이 뜸드는 동안 소희는 툇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보름달이 지난 다른 한쪽 귀퉁이가 조금 이지러져 있었지만 어젯밤에 그 창백한 빛이 아닌 부드럽고 따스한 은빛을 마당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낑! 툇마루 밑에 숨어있던 복실이가 조심스럽게 기어나와 소희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녀석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구수한 고구마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소희는 갓 지은 따뜻한 밥을 작은 상에 차려 마루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별다른 반찬도 없었지만 평생 먹어본 밥 중에 가장 달고 맛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남은 불씨가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대나무 숲을 스치는 가을바람 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한 울음소리가 아닌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소희는 이 고요한 집에서 할머니의 추억과 함께 자신만의 삶을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안한 밤이었습니다.